알리스더 맥그레스의 책 우주 오늘 8강 강독입니다. 오늘부터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야기, 그림, 지도, 세상, 이야기 이런 제목이네요. 제목이 문학적입니다. 이야기, 그림, 지도, 세상 이야기. 그 세 가지 방식이 세상 이야기에서 있다는 뜻 같습니다. 이야기로도 되고 그림으로도 되고 지도도 된다. 그걸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41쪽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맥거리스는 글을 친절하게 쓰네요. 물론 조금 더 전문적인 서적을 쓸 때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재밌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이과계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개념적인 이해, 그건 이과계통은 좀 약하잖아요. 실증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젊어서부터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이과 선생으로서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3쪽. 내가 과학의 흥미로움을 깨달은 것은 7, 8살 때였던 것 같다. 7살, 8살.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1, 2학년. 그때쯤이네요. 야, 참. 이럴 때 과학에 흥미를 갖다면 뛰어난 어린이입니다. 사실 그때 꼭 과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학적인 마인드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떤 원리, 칼 만드는 것, 이거저거 저도 그 나이 때 재밌게 놀았는데 그때 놀이는 다 사실은 무슨 물건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많이 만들어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과학이죠. 나는 물건을 분해해 그 작동 원리를 알아내는 것이 좋았다. 그건 저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도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죠. 1960년대 초에 내가 벌인 아주 보람찬 실험 중 하나는 아버지의 시계를 분해하여 각 부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매혹적인 경험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계를 다시 조립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시계였고 아버지는 새 시계를 구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그다지 화를 내지 않으셨다. 옛날 시계는 다 기계,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말하자면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 근거한 것으로 만들어졌죠. 사물을 분해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일, 그것은 과학이 아주 잘하는 일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작용들 근저에는 어떤 기제가 놓여 있을까? 그래서 기제는 메커니즘이라는 영어일 겁니다. 기제, 그렇죠? 혹은 그 말고 메커니즘 말고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뭘까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뭐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합니다. 벌은 꿀을 어떻게 만들까? 하늘은 왜 파랄까? 달의 뒷면을 결코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의 가장 심오한 동기 중 하나는 인간의 호기심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과학을 최고의 이론을 찾는 탐구로 생각할 수 있다.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의 구조를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게 될까? 어떤 걸 기초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결과,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바탕 없이 과학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우주를 믿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그건 어디서나 다 그렇다 믿는 거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과학은 불가능합니다. 그 구조의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역량도 믿는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대로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C.S. 루이스 기독교 문필가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입니다. 저도 이번에 책 몇 권 읽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대로 우리는 불합리한 우주에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충만한 합리성에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루이스의 발언인 것 같은데 대충 그런 정도로 읽고 지나갑시다. 이론이라는 단어는 테오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테오리아에서 나오고 세상을 보는 방식 같은 것을 뜻한다. 우리는 관찰하는 일과 관찰한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론은 관찰한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적 틀 또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에 던지는 개념적 그물이다. 그물. 과학 역사학자 피터 디어는 이 점을 잘 지적한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자연과학의 특징은 이해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 현상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을 뿐만 아니라 옳게 바르게 보이고 이치에 맞는 개념과 가정에 근거한 방식으로 설명해 내려고 시도한다. 그렇죠. 달이 이렇게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약간 초생달처럼 보이다가 점점 반달이 되고 보름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치에 맞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죠. 그게 자연과학 혹은 자연철학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연철학, 자연과학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했는데 이 맥그레스 보기에는 종교도 결국이 아니라 종교도 당연히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어떤 현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현상을 설명할 능력은 종교나 신학에게 없죠.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종교가 어떤 의미 체계로 작용하여 의미 체계 이거는 영어 단어가 뭘까요? 의미 체계 meaning system일까요? 의미 체계 이런 것도 복잡한 용어들입니다. 의미, meaning, 의미 어떻게 형성되냐 하는 건데 의미 체계 종교가 어떻게 의미 체계로 작용하여 사람들이 세상과 자신의 삶 모두를 이해하게 하고 특히 역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탐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은 경험 심리학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1971년 10월에 옥스퍼드 대학교로 공부하러 갈 준비를 하면서 과학의 범위 너머에 놓인 삶의 더 심오한 질문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식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준비를 했네요.
나의 불안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죠. 자기 실존을 보면 불안하죠. 무한한 세계 속에서 오직 혼자 있다는 사실도 그런 불안의 요소이고요.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불안을 가장 중요한 그 철학 요소로 삼았습니다. 삶에는 자연적 기제를, 여기도 기제가 또 나오죠. 앞에서 기제, 메커니즘이라고 그랬는데 맞겠죠. 자연적 기제를 해명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과학은 사물을 분해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일을 정말 잘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다시 조립할 방법이 있을까? 그것들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다. 진화론도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진화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생명체가 나왔다. 그거는 과학이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의미가 뭐, 그렇게 진화되어야 될 의미가 뭐냐? 그런 것들은 과학 자체가 설명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들은 현상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맥그레스는 그것으로는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 현상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런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신학자로서 바른 태도이고 성서 기자들도 다 그러한 마인드로 세상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종종 궁금했다.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간 존재 일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 종으로서의 인간 그것에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 다 우리도 인간에 속하잖아요. 인간 그 인간의 삶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무렵 내가 무신론자였던 이유는 그런 질문들에 타당한 답이 없으며 어떤 대답도 있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지적 정직성이 무신론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옥스퍼드에 가기 전에 이 주제들을 좀 더 숙고하면서 나는 그 질문대로 답이 없다고 지레 판단한 나머지 실제에 대한 다시 실제라는 단어 나옵니다. 리얼리티. 실제에 대한 다소 피상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성급한 답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느 초보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학습 교육하기 근거해서 잘 정리해서 잘 전했습니다. 근데 그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교육하게 해서 나온 대로 하면 잘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나 하는 근원적인 질문은 교육학 자체가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교육학은 그냥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어떤 단계에 높이는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서 교육 철학으로 가게 된다면 이러한 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확보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과학은 애초에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과정과 이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과정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잘한다. 아주 잘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는 것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처음에 나는 과학이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다고 혹은 앞으로 주게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에 과학 철학에 몰두하면서 과학은 과학자 칼 포포가 나오네요. 칼 포포 다시 패러다임을 얘기한 사람은 칼 포포가 아니라 토마스 쿤인데 제가 착각해서 앞에서 어딘가 칼 포포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헷갈린 거예요. 칼 포포가 궁극적 질문들이라고 불렀던 것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포포는 과학이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존재의 수수께끼와 세상에서의 인간의 역할에 대해 단언할 입장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오해를 부르고 잘못 표현될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일부 위대한 인용한 부분이네요. 이것도 포포 얘기인가요? 일부 위대한 과학자들과 많은 평범한 과학자들이 상황을 오해했다. 그들은 과학이 윤리적 원리들에 대해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원리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뭐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근거 없으니 그냥 핵폭탄, 그거는 과학자 그냥 하는 것 뿐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나 윤리적인 방식 차원에서 해야 된다.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뭐 그렇게 포포의 이야기를 오해했다고 하는 거죠. 이 맥거레스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는 궁극적 질문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제 이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소제목, 과학은 무신론적이지도 유신론적이지도 않다. 과학은 그냥 과학이다.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의 주장입니까? 맥거레스의 주장입니까? 맥거레스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과학은 무신론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팽배했으니까 거기서 맥거레스는 아니다. 이거는 그 과학 자체는 물론 신론적이거나 유신론적인 게 아니다. 과학이다. 자연과학은 매우 신뢰할 만한 형태의 지적 탐구 중 하나다. 동의합니다. 어쩌면 가장 신뢰할 만한 지적 탐구인지도 모른다. 세상의 현상과 원리를 밝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연과학이 신뢰성과 신빙성에서 이런 부러운 명성을 확보하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그것이 원래 근거지였고 완벽히 잘 작동하던 무대였던 설명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 과학 몇 가지 개념의 근거에서 신이 없다 이런 데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의 한계를 정하고 그 범주를 정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 무한하게 연구는 가능하죠. 그러나 아주 실제에 대한 대답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동양에서도 제가 자주 인용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런 관점을
본다면 과학은 모든 걸 근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식하는 문제다. 1885년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 찰스 다윈의 사상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던 토머스 헉슬리는 런던 박물관에 다윈 동상 건립을 기념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과학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선언했다. 대단히 과감하게 했네요. 베크레스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죠? 아니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말은 옳았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크레스가 어떤 뜻으로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진도 가보죠. 과학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반종교적 세계관과 동맹을 맺을 경우 과학은 끔찍하게 뒤틀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맞죠. 과학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뭐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거나 뭐 그런 거면 안 되죠. 이데올로그 정치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들. 이데올로그들이 과학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적 또는 반종교적 활동가들이 과학을 무기로 취급할 때 과학은 그런 공격에 맞서 자신의 고기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보수 그 문자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이 그 뭡니까 창조과학의 방식으로 과학을 얘기하면 그건 이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서 헉슬리의 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됐습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진화 생물학자 스티븐 J. 굴드는 과학이 무신론적이지도 유신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꾸준히 주장했다. 이건 맥그레스의 입장하고도 같습니다. 과학은 과학일 뿐이다. 과학이 과학적 방법론에 적법한 적용을 엄수한다면 그래야 마땅한데 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다. 이건 계속 고수하고 있는 맥그레스의 입장입니다. 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문제는 한정된 자기 분야에서의 권위가 삶의 온갖 다른 영역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일부 과학자들에게 있다. 이런 점에서 토마스 헉슬리의 연설을 동의한다는 거군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데올로그들의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말했습니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살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그 과학자가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다 이렇게 그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상 그런 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거면 아니다 그죠. 맞습니다. 굴두는 다윈주의가 필연적으로 무신론적이라고 주장하는 반진화론 저서에 대한 답변으로 진화론을 반대하는 답변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교사였던 맥기더니 분이에 대한 달갑지 않은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한 학생의 손가락 마디를 찰싹 때리는 버릇이 있었다. 인용합니다. 네, 동료들 모두를 대신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대학 자유 토론 시간에서부터 정식 논문회까지 다시 말한다. 과학은 신이 자연의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적법한 과학적 방법으로 판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과학자의 자격으로는 그 문제를 논할 수가 없다. 일부 과학자들이 다원이 아니라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또 따로 있습니다. 다윈주의가 신의 부재를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뜻밖의 진술을 했다면 나는 맥킨
너니 선생님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 마디를 때려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냥 웃기는 말로 쓴 거네요. 여기 6번 어떤 것 어디서 인용한 거 볼까요? 2장에 6번 보면 스테판 제이 굴드의 책 Impeaching a Self-Appointed Judge Scientific American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재밌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굴드는 과학이 자연주의적 설명만 다룬다고 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신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과학은 과학의 범위에서만 해라 하는 거죠. 과학은 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이건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는 독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과학은 신의 존재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블랙홀 이게 뭐 이번에 사진으로 촬영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인간이 진화되었다. 그래서 뭐 바다에서 나온 생명체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쭉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진화 방법. 그런 진화의 근거에서 신은 없다. 신은 이제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을 현재 모습 그대로 창조한 것처럼 나오니까 그런 신은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신은 없다는 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근거에서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과 같은 모습의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걸 말할 뿐이지 그거를 뭐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아주 실질적으로 만들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굴드의 결론은 다윈의 진화론이 신의 존재나 본질과는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진화론은 그건 안에 현상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옳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명백하게 잘못된 신념, 이를테면 세상의 나이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게 창조과학회류 중에서도 조금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로 이어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부정해야 되는 거죠. 굴드가 볼 때 진화 생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유신론자도 있었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사실이었다. 그는 인본주의적 불가지론자 지지 심프슨과 러시아 정교의 신자인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거론한 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인용한 겁니다. 인용한 부분. 내 동료들 중 절반이 대단히 멍청하거나 아니면 다윈주의 과학이 아니면 다윈주의 과학이 전통적인 종교적 신앙과 완전히 양립 가능하고 무신론과도 똑같이 양립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요 잠깐 창문 좀 닫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창문 닫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어와서요. 뭐 얘기해서 대답하고 다시 하느라고 좀 산만해졌습니다. 여기요. 그 인용한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료들 중 절반이 대단히 멍청하거나 아니면 다윈주의 과학이 전통적인 종교적 신앙과 완전히 양립 가능하고 무신론과도 똑같이 양립 가능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기들의 과학자들의 그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굴두의 입장을 맥가레스가 관이 좋게 생각하네요. 굴두는 진화를 포함한 자연과학이 무신론 및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 모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더없이 분명히 했다. 과학자들이 자기 동료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좀 비판한 거죠. 그의 과학자 동료 중 절반이 완전히 바보. 어느 쪽 절반에 해당하는 말이건 굴두가 허튼 소리라고 제대로 일축해버린 가정, 그 바보가 아닌 한, 그가 아는 지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실제관을 제대로 이해할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었다. 이해가 됐죠? 맞죠? 다시 보면 근데 굴두의 입장을 맥그레스가 동의합니다. 그의 과학자 동료 절반이 완전히 바보가 아니나 바보가 아니나 그가 아는 지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실제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런가 과학자 다시 읽어보겠어요. 그의 과학자 동료 중 절반이 완전히 바보가 아니나 그가 아는 지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실제관을 제대로 이해할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접고요. 나중에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